우리나라 바이오가 드디어 변방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내년은 아마 분위기가 정말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렬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에 좀 느껴지십니까? 네. 이 주변에서 막 증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게? 예, 아무래도 근데 저희가 여러 가지 이쪽 물에 있다 보니까 예. 좀 더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네네. 네, 증시에 대한 관심 플러스 신정부 전반적인 음, 정책에 대한 관심 막 섞여 있긴 해요. 좋은 방향으로. 기대치도 네, 있고. 기대치도 있고. 약간의 속도에 대해서 뭐 우려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좀 어떤가 하는 사람도 이견이 없진 않은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뭐 한 7, 8할 정도는 제 느끼기에는 주위에 7, 8할 정도는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속도는 다들 공감은 할 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다. 네네. 다만 그게 껍데기냐, 뭔가 알맹이가 있는 기대감이냐 이걸 네네. 또 봐야 하는 거고요. 과거에 우리가 2021년 하반기에 3,300포인트 찍고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이제 3,100에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 네네. 당시랑 지금이랑 비교하면 어떨까요? 뭐 크게 말씀드리면 2021년에 했던 거는 대장주가 완전히 드라이브를 하고 대장주 드라이브, 네. 그다음에 동학개미 드라이브, 그다음에 원화 강세, 초저 금리 네. 이게 다 겹친 거죠. 다 좋죠. 그랬죠 그때. 대장주가 가고 대장주가는 뭐 삼성전자 날아가고 현대차 날아가고 기아차 날아가고. 그때 막 그다음에 친환경 에너지 막 이런 좋았고. 그렇죠. 그리고 인터넷의 대장주인 카카오 날아가고. 아. 그러니까 우리가 크다고 하는 거 지금의 조방변 말고 나머지 큰 거가 다 잘 가고 그렇죠. 편안히 투자할 수 있고 네. 환율이 1,100에서 1,200원 했어요. 원화 강세. 아, 예. 그다음에 개미들 동학개미 난리가 나고. 그렇죠. 예. 그렇죠. 그 유동성 초저금리 미국이 0.5%야. 뭐 산바짝 맞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쉽게 3,300 가죠. 그때는 그래서 그 당시에 PER이요 15배 6배 갔어요. 코스피 직원 상대적으로 좀 고평가 영역까지 그렇죠. 갔었다. 그럼 맞아요. 네. 지금은 어때요? 지금 올라왔잖아요. 지금 예. 오늘 상장하는 수가 3,100, 200 갈라는데 이게 올해 실적이 조금 둔화돼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배가 아직은 안 돼요. 10배 후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기준으로 대한민국 코스피의 올해 이익의 PER하고 예. 반도체 잘 나가는 회사 우리나라 말고 네. 마이크론이라고 있죠. 마이크론이 4월 4일 대비했을 때 90% 올랐거든요. 네. 엄청났습니다. 얘네가 올해 9월부터 내년 8월까지의 올해는 섞인 거 네. PER로 10배 후반.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랑 비슷합니다. 한국을 사시겠습니까? 반도체에 날아가는 마이크론을 사시겠습니까? 애매한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반도체 보면 반도체 할 것인지 한국이 여러 모멘텀을 살린 할 것인지 환율 빼고 환율도 변수가 될 수 있죠. 지금 그 정도로 한국 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온 건 맞아요. 근데 이걸 자꾸 이제 2021년하고 비교하면 그 당시 초저금리였고 지금은 그래도 높은 금리고. 그렇죠. 아직은 내려가는 속도는 인플레도 신경 쓰니까 확 내려가지 않잖아요. 환율도 1,100 몇십이었고 지금은 1,300, 200원 이상 차가 있고 동학개미만 있었지만 옛날에는 지금은 동학개미가 서학개미에도 가 있잖아요. 아직은 스프레드가 돼 있고 그다음에 그 반도체라고 하지만 하이닉스만 살아남았지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기아차, 2차전지 그때 없었고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네이버 카카오 요즘 올라왔다 하지만은 3년 전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옛날에 대장주는 지금 못 가고 있고 조방변은 이미 많이 끌어올린 상태에서 우리 지금 조선, 방사, 변압기, 원전 변압기 이게 과거에 없었는데 네. 이게 뭐 대표주가 40조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게 올라와서 현대차, 기아차,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들을 빈자리를 메우면서 올라오고 그쵸. 하이닉스가 하이닉스가 올라오면서 3,300, 3,100까지 온 건데 주변 환경은 환율이나 뭐 유동성이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자금에 이렇게 분포된 거 봤을 땐 동학만 있지 않고 서학도 있고 그러고 보면은 과거 3,300하고는 몇 년 전에 하고는 똑같진 않으니까 이 정도 올라왔으면 이제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느낄 때는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빠르게 올라온 거는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이런 거 거의 상승 없이 3,100까지 왔는데 그렇죠. 다만 빨리 올라왔고 21년도랑 비교해 보면 밸류에이션이 비싼 것도 아니고 또 반대로 뒤집어서 보면 당시보다 실적이 조금 더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는 하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그 조방변이라고 말씀하신 게 네네. 변압기도 사실은 그 랠리가 이어진 지 되게 오래됐죠. 그렇지는 않아요. 그것도 21년도에는 없었어요.
아, 그 이후에. 그러니까 21년도 우리가 지금 정확하면 3,310몇 갔을 때가 21년도 6월달 후반 어느 시점입니다. 딱 4년 전이죠. 정확히 네네네. 4년 전. 그러니까 조방변에서 변압기가 이슈가 된 거는 22년도부터. 맞아요. 그또 AI 데이터 센터 그렇죠. 이파랑 같이 그 다음에 불리면서. 그 직접 그때 2차 전지가 된 것도 22년부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3,300 갈 때는 2차 전지도 의미가 별로 없었고 변압기도 아니었고 조선도 아니었고 방산도 아니었던 거예요. 22년도에 그 전쟁이 일어난 것도 22년 2월이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네. 그러니까 변압기, 뭐 조선, 방산 모든 것이 다 22년도 이후에 올라온 거이죠. 근데 그 당시부터 삼성전자가 안 가고 자동차가 빠지니까 결국은 전체적으로 빠지고 원화가 약세가 되면서 힘들어지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저성장되고 힘들어지고 하는 것이 22년부터 겹치고 그 고금리로 가고 하다 보니까 3,300원 절로 가고 2,500까지 내려갔던 거죠. 지금 주도주는 지금 조방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지주사, 금융지주, 네. 그리고 조선, 방산, 원전까지. 언제까지? 네. 야, 오늘 저희가 7월 1일에 촬영하고 있는데 뭐 지주사들이 난리가 났던데요. 난리가 주 났습니다. 한화가 막 네. 10만 원 넘어서고. 일주일 전에 촬영해야 되는데 이게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내일 합시다. 근데 음. 기존의 주도주하고 네. 어떻게 보면 약간 테마성이 있는 신규 테마주들하고 네. 같이 혼재돼서 막 움직이더라고요. 시장 내에서. 원래 그렇죠. 주도주가 없을 때 막 테마주 같은 거 막 신생으로 네. 막 생겨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주도주도 견조하고 네네. 막 신규 테마주도 생겨나고 이런 장세는 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기존의 주도주는 조방원편 이게 같이 조선 방산 뭐 전력이라고 원전? 합시다. 그게 신규가 아닌 기존 주도주였잖아요. 네. 이것이 조정을 의미 있게 받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삼성전자, 현대차가 많이 올라오면서 수급을 뺐으면 됩니다. 근데 보시면 삼성전자, 현대차가 최악에선 벗어났다고 하지만은 뺐을 정도로 올라오지 못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조방변을 이 실현을 빨리 해서 갈 뭉탱이가 없는 겁니다. 이거 팔아서 살게요. 안 보인다. 그래서 조방변이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팔지를 못하거나 일부만 파는 거예요. 보세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동시에 올라가고 현대차 기아차가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면은 여기서 수급이 빠지게 돼 있어요. 그게 첫 번째 거고. 그다음에 미국이나 유럽의 그 피어 그룹이 빠지면 빠지는데 유럽 쪽은 방산이 잘 안 빠지잖아. 뭐 최근에 라인메탈이 좀 조정받았습니다만은 그런 거하고 관련돼. 하나는 피어 그룹 비교,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대장주격이 수급을 뺏어갈 수 있느냐 거기에 따라하고 수급이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그게 발생이 되는 듯 마는 듯 될까 말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원전 좀 다른 조방편 쪽에서 의미 있게 확 안 빠진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보니까 새롭게 올라오는 지주, 금융사, 최근에는 뭐 스테이블 코인 주식 같은 것들이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네. 그쪽에 시가총액이 엄청 크지 않잖아요. 네. 지주사가 엄청 크지 않습니다. 네. 금융주는 뭐 은행을 올라서 하여튼 그 합쳐더라도 자동차나 2차 전지라든지 제약바이오가 올라가는 것만큼 시가총액이 작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주사, 금융사 뭐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이 올라가는데 이걸 뺐을 정도가 안 되다 보니까 조방원이 좀 뺏겨도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럼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가 2차 전지 자동차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안 되잖아요. 2차 전지 현대차, 기아차 안 가고 삼성전자 안 가다 보니까 뺏기든 마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은 다 괜찮은 것 같이 보이는 거죠. 약간 좀 바닥에서 자동차도 그렇고 2차 전지 관련주도 잠깐 며칠 오를 때는 있습니다만 네네네. 그게 주도주가 변경될 정도는 아니니. 아니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시장은 원체 또 쪼만해가지고 네네. 또 수급을 또 신경 안 쓸 수 없고 그렇죠. 실제로 기관들도 그렇게 또 매매를 하고 있고.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주사, 금융주, 조선, 방산, 원전 거기에다 변압기까지 이게 펀더멘털만 놓고 봐도 뭔가 바뀔 요인은 그럼 아직은 안 보인다는 걸까요? 펀더멘털이 조선방사는 안 보이죠. 수주 제대로 받고 있고 일정대로 되고 있고 주가가 먼저 선행했느냐 밸류에이션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오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난 25배 갔어요. 25배. PR. 예, 25배부터는 싼 건 절대 아니죠.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제일 안정적인 주식이 25배 먼저 가는 거죠. 대한민국 25배 먼저 간 주식이 촬영하기 이틀 전 기준으로 했을 때 네. 공통적인 게 있어요. 이 25배 간 게 현대 일렉트릭 25배, 그 다음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25배, 네. 또 하나 삼양식품. 그렇죠. 예. 그래서 다 뭐예요? 목표 주가를 엄청나게 올렸지 않습니까? 예. 처음에 확 올릴 때 따라 붙이는 게 맞아요. 이건 완전히 다른 레벨로 간다는 걸 돌이켜봤을 때 6개월 전에 그 당시 뭐 100만 원 부를 때 삼양식품, 그 다음에 저기 뭐죠? 그 현대일렉트릭도 40만 원 부를 때 지금 57만 원 나오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로 이제 50만 원 갔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처음에 100만 원, 80만 원 부를 때 지금 90만 원, 100만 원 갖다 내려오잖아요. 다 의미가 있게 크게 한번 오를 때 주가가 이렇게 목표 주가 이렇게 옆으로 가다가 네. 갑자기 팡 튈 때가 있어요. 한 명이. 예, 예. 그 한 명이 더 동참하잖아요. 예. 그 추세가 잡힌 거예요. 아,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와 목표 주가. 네. 그러니까 이렇게 기어가듯이 하는 게 아니고 네. 갑자기 한 번 레벨이 다르게 점프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보통 사람들 그 밸류가 비싸다고 얘기해요. 음. 그 미래를 잘 안 보거나 보기엔 너무 단견으로 보기 때문에. 근데 그 주식들이 한 6개월 뒤에 보면은 처음에 올라왔을 때 잡았으면은 결국은 먹었어요. 대표적인 게 대한민국에서 20배 이상 하는 게 쉽지 않은데 네. 20배 이상 가서 멈추지 않고 조금 기어로 올라가면은 그 추세가 잡힌 겁니다. 그럼 세월이 지나면 25년 게 아니고 26년 걸 땡겨옵니다. 왜? 어닝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진다는 걸 확인하면서 계단식으로 올라가다가 한번 딱 올라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아까 말한 것처럼 현대일렉트릭, 그다음 시가총액도 비슷하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도 그런 게 나온 거죠. 미국이요. 딴 얘기 하던데 미국도 엔비디아, 그다음에 뭐 그 나중에 뒤에 말씀드릴게요. 브로드컴 같은 경우도 목표 주가가 이렇게 하다가 최근에 며칠 전에 팡 트는데 이게 뭐지 해석하는데 하루 이틀 걸리거든요. 그때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펀더멘틀은 이제 서서히 변하기는 합니다만 네. 그러다가 주가도 그렇고 목표 주가도 그렇고 일종의 모멘텀처럼 반영이 되기도 하고 네네. 이 삼양식품 보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저희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만 삼양식품 100만 원 넘었을 때 네. 야시작설 한번 찍었거든요. 네. 근데 벌써 140만 원이요. 그러니까요. 그 약간 강남에 30억짜리 집이 어느샌가 40억 된 것처럼 100만 원짜리 주가가 어느샌가 140만 원 돼버린.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주도주고 대장주가 변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이어진다. 강남은 좀 거고. 다른 게 그 저기 삼양식품은 우리만 사는 게 아니고 외국인도 살 수 있는 거죠. 글로벌로. 집은 그렇게 해서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품이라는 게 낄 수도 있고 그래 오래 갈 수 있는데 붕괴될 수도 있는데 외국인 투자. 삼양이나 이런 회사들이 주가 130만 원 가시 100만 원 이하로 가는 거는 아마 큰 개벽이 있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그럴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 그 초점이 왔을 때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를 뭐 5% 10%가 아니고 30% 이렇게 높이는 거죠. 한국에서 그런 게 동시에 일어난 게 세 개예요. 대표적인 시가총액도 크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대일렉트릭,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삼양식품.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강남 아파트보다 좋은 주식이라고도 뭐 볼 수 그렇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성장성이 한 25% 30% 되는데 마진도 20% 이상이야. 대표주야. 그러면 25배 줄 수 있죠. 근데 올해 기준으로 아까 25배 얘기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금 7월 8월 되면 내년 걸 뭐 50% 땡기든 하면은 결국 어떻게 되죠? 이제부터는 많이 올랐으면 또 계속적으로 올라가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 후년 실적을 가져오면 PER은 더 싸 보이니까. 네, 계속 올라가는 거죠. 네. 그 지주사도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네네. 그 앞으로 상법이 개정되고 또 중복 상장도 예전만큼 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또 아무래도요. 기대감, 또 주주 네. 환원 기대감 이렇게 되면서 와 지주사가 엄청 강세입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주사는?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올라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주사는 자회사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보시죠. 자회사가 올라가면 저절로 올라가겠죠. 순자산 가치도 올라가니까. 예, 그러니까 심플하게 생각했을 때 대표적인 게 SK 스퀘어는 지금 NAV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한 75% 80%가 하이닉스였는데 하이닉스. 지금 90%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 프락시예요. 리스크이자 기회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촬영하는 이 하이닉스를 순간에는 조금 할인해서 반영하고 그렇죠, 있는 맞아요. 하나의 회사. 근데 지금 촬영하는 이 순간에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면 오늘도 예. 지금 촬영하는 날 기준으로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변동성이 장난 아닙니다. 네네네. 엄청 올랐다가 지금 촬영하는 순간은 23%밖에 안 올랐을걸요? 네. 꼭지 잡았으면 아마 23%밖에 안 올랐을걸요? 아침에 많이 올랐습니다. 시초가부터. 네. 왜 그러냐면 네네네. 이제 다 알았단 말입니다. SK 스퀘어는 하이닉스로 움직인다. 근데 하이닉스가 오늘 좀 빠지잖아요. 네. 그러면 또 SK 스퀘어가 먼저 가는 타다가 또 따라가는 거니까 변동성을 견뎌내야 되는데 SK 스퀘어 목표 주가 제일 높게 나온 게 20만 원이에요. 오늘 거의 20만 원 가다가 지금 내려왔을걸요? 네네네. 그렇죠. 이제 그런 영역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주회사도 선별해야 된다는 이 순간에 자회사를 따라가는 모멘텀으로 살 것인지 이 순간에 아니면 NAV가 너무 싸서 아직은 룸이 있는 거 살 것인지 고민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SK 스퀘어는 자회사 프락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비슷한 게 있죠. 오늘 따라간 거. 한화. 지금 이 시간에 한화가 10만 8천 원 넘어서서 14.6% 폭등하고 있네. 네. 폭등하기 전 어제까지 기준 그저께 했을 때 한화는 NAV의 75%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에어로스페이스.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주춤하다가 만약에 오르거나 또는 오늘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올라서 오른다기보다는 다른 지주가 다 올라가는 보니까 네. 주 하나의 NAV, 네. NAV가 100일 때 얼마 디스카운트 되냐는데 할인율이 아직은 여유가 있었어요. 할인이 아마 60% 이상 됐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50% 정도 이하가 돼야지 조금 반영이 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주사는 많이 올라서 NAV 대비했을 때 할인율이 이제는 뭐 50% 이하, 그러니까 많이 반영이 된 건데 NAV는 이제 순자산 가치. Net Asset Value. 네, 순자산 가치. 자회사 다 합치면 그게 1,000억이다 하면 1,000억 다 합치면 100%인데 보통은 50% 할인하면 500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다른 중복상대도 있으니까. 그 맞아요. 지주세가 다 올라오는 바람에 대부분의 할인율이 옛날에 70% 하다가 최근에는 50% 이하, 40%, 30%가 내려간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회사 가치가 1,000억이면 네. 지주사가 한 500억, 이하. 혹은 600억, 700억 이렇게까지도 가는. 그렇죠. 가는 거죠. 근데 보니까 한화하고 SK는 그거를 덜 반영했어요. 오늘 둘 다 폭등하기 전까지. 그동안에 많이 반영이 안 됐었다. 할인이 여전히 한 60% 정도 이상 됐기 때문에 오늘 일거에 10몇 프로 올라가면서 할인율을 이제 50% 이하로 잡은 거죠. SK 하이닉스와 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올랐던 것에 비하면 지주사가 싸 보였고 그게 그냥 일거에 반영이 그렇죠. 돼버리는 거. 네네. 이게 또 모멘텀이 된 게 상법 개정안. 맞습니다. 이제 국회 법사위에 네. 7월 1일에 이제 상정한다고 하고 야당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찬성해주고 네. 이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한 번 더 모멘텀이 되는 것 같은데 또 반대로 지주사 이것도 보면은 예전에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아무래도 중복 상장이다 보니까 그 네네. NAV를 제대로 다 반영할 필요도 없고 네네. 반영도 안 된다. 한 30% 반영하면 끝이다. 혹은 상승장의 끝물. 네, 맞습니다. 오를 거 뭐 없어? 자회사들 다 올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네. 지주사가 싸 보이고 네. 약간 그런 반복되는 패턴이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부정적인 의미로. 이번도 비슷하다 봅니다. 이번에 할인율이 3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네. 일단 끝물 왔다고 봅니다. 네? 무조건 할인을 해줘야죠. 아, 그러니까 자회사 가치의 100%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누가 100% 할인이니까 그거 사죠. 당연히 안 그러지 않겠습니까? 음, 아니 근데 원래 계획했던 거 원래 자사주를 더 산다. 소각을 더 한다. 근데 자사주가 얼마 있고 자사주 소각할 거라는 것도 주가에 반영돼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사주가 많은 거는 사실은 PBR 할 때, 북밸류 할 때 다 계산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실제 그걸 소각을 시킨 건 아직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사주가 많은 사람들, 많은 재산은 소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붙겠죠. 미리 주가가 붙겠죠. 근데 자사주가 비중이 10% 20% 넘는 회사들이 지주에서 많지 않아요. 뭔지 아세요? LS. LS가 자사주 비중이 가장 많습니다. 네. 큰 거죠. 25%. 그거 반영하고 있는데 굉장히 그걸 많네요. 액션을 어떻게 취할 거냐? 그건 기대가 있겠죠. 그래서 LS가 좋다는 사람들은 자사주 액션할 수 있는 건덕지가 많어. 25%나 돼. 하고 변압기 좋다잖아. LS 일렉트릭. 네. LS를 올라가면 그렇죠, 한다. 근데 LS는 LS 일렉트릭만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하이닉스가 하나나 SK 스퀘어에 미치는 그 영향의 정도만큼 LS 일렉트릭 하나가 LS를 움직이진 않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그건 비상자도 많으니까. 근데 LS 자체 자사주 비중이 25% 나머지 10%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LS는 그게 그 믿음이 있으면 그걸 살 수 있죠. 그런데 LS는 또 LS 그 누구죠? 회장님인가 부회장님이 카멘트한 거 옛날에. 예전에 이상한 소리 했죠. 그거에 대한 또 그 트라우마까지는 아닌데 그런 거 가시는 뭐 자회사 분은 상장 이런 거 싫으면 우리 주식 안 사지 사면 되는 거 마라.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나는 그럼 그렇게 얘기 안 했으니까 속으로 어떻든 간에. 근데 약간 그게 또 디스카운트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게 상쇄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순자산 가치 예전에 할인폭이 컸었는데 네네. 싸 보이니까 쭉 올라왔고 네네. 이제 어느 정도까지 목에 차면 네네. 100%까지는 안 가죠. 가치를 받을 수는 없고 네네. 대충 한 7, 80% 오면 그렇죠. 한 20-30% 할인율이 얼마 안 나왔다. 그러면 다 닫아. 올만큼 왔다. 그럴 바에는 그 다음에는 그 자회사를 사자 또 이렇게 돼버릴 수 있죠. 그렇죠. 아니면 또 다른 거 안 올라간 주식이 있는가 지주에서 또 찾겠죠. 안 시가총액이 오른 거, 안 작은 오른 거. 안 오른 것 좀 알려주세요. 없어요. 안 오른 거. 오늘은 롯데도 오르고 LG가 안 올랐나요? LG가 좀 덜 올랐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약간 그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한화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뭐 75%. 한화 오션도 엄청 이제 잘 오르는 방산 쪽이 그렇죠. 많으니까 조선도 그렇고 LG는 그게 아니죠. 하이닉스는 반도체 원체 잘 되니까 SK 스퀘어가 잘 네네네. 근데 LG는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그렇죠. LG 화학, LG 전자도 그렇고. 전자도 그러니까 쉽지 가장 늦게 가는 거예요. CJ도 늦게 갔는데 CJ는 비상장 CJ 올리브영을 상장을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하는 쪽으로 하니까 그거는 내부적으로 그걸 키울 거다 그러니까 그 가치에 대해서 반영시켜야 되겠다. 이래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합병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렇죠. 예상도 나오고 네, 그런 것 때문에.
지주사 같은 경우에도 네네. 어느 정도까지 현재 NAV가 반영되어 있는가 봐야 됩니다. 혹은 네네. 비상장 자회사 가치가 얼마나 반영되지 않았는가. 네네. 요거는 그러면 종목별로 완전히 좀 전략이 달라질 수 있겠네요. 속도가 다르죠. 지주사 같은 제가 이제 경우는. 오늘 많이 오르는 바람에 이게 이제 그저께 종가 기준으로 예. 그 27일 기준인가 지난주 27일 종가 기준으로 해놓은 것 때문에 이 데이터가 올라가더라도 네. 보시더라도 이걸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보세요. 오늘 지금 말씀하실 때 SK가 목표 주가가 26만 원이 최고가예요. 근데 오늘 많이 올라서 22만 원이거든요. 그래도 아직 룸이 있죠. 예를 들어서 한 방에 많이 가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SK스퀘어는 아까 20만 원인데 더 거기다 왔고 네. 그런데 SK스퀘어가 하이닉스가 가면 어떻게 되죠? 하이닉스가 가면은 SK스퀘어 20만 원 목표 주가 한 그 친구도 그 친구가 SK스퀘어 목표 주가 20만 원 할 때 그 같이 올릴 수 있고. 당시에 SK 하이닉스가 지금보다 낮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진짜 30만 원, 32만 원 되면은 SK스퀘어 20만 원 목표 주가가 가만히 있지는 않죠. 같이 순차적으로. 근데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죠. 음. 그러니까 수요가 할 수 있죠. 이런 걸 다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뭘 샀는지 아세요? 편안한 건 두산을 먼저 샀습니다. 외국인 지분이 올라간 거는 지금 한 달, 두 달 전에 예. 외국인 지분이 그래도 한 2%, 3%포인트 올라간 거는 네네네. 지금 4월 4일 기준으로 모든 걸 합니다. 4월 4일이 그 우리 관세 때문에 다 주가가 무너졌을 때. 무너졌던 날. 그리고 그게 6월 2일 날 대통령 선거하면서 그다음에 지금 6월 말까지 이렇게 두 가지 나누는데 예. 지금 어쨌든 4월 4일 대비했을 때 외국인 지분이 올라간 거는 두산밖에 없어요. HD 현대하고. 약간. 두산도 에너빌리티. 두산인데 에너빌리티의 에너빌리티가 65%. NAV를 반영하면서. 네, 그게 65% 올라갔어요. 근데 두산은 알짜가 있죠. 두산 에너빌리티의 그 가치가 올라가면서 옛날에 한 4, 50%였는데 이게 60 몇 프로까지 올라왔습니다만 남은 30% 뭐죠? 두산의 본업. 그게 CCL이라고 그 동박적층하는 PCB. 네, AI 네, 그 네. 엔비디아 들어가는 거. 그것이 장난 아니게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체 비즈니스가 잘 되는 데다가 아하. 두산 에너빌리티 올라가서 두산도 많이 올라간 거예요. 지금 아마 하는 이 순간에 아마 60몇만 원 가지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두산의 목표 주가도 70만 원이 최고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산을 살려면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두산 본업을 다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근데 두산 본업은 분석이 되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를 결국은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아마 6만 8천 원 정도에서 오늘 조정받고 있는 것 같은데 목표 주가가 7만 원, 9만 원까지 보느냐 마느냐에 따라 갖고 두산의 가치가 70만 원의 목표 주가를 멈출 것인지 이게 80만 원 갈 것인지 해야 됩니다. 지금 70만 원에 못 사죠. 20%밖에 안 남았으니까. 네. 대부분의 촬영하는 이 순간에 지주회사들은 다 올라서 목표 주가와 괴리가 10% 이상 되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분석이 메저먼트가 측정을 잘 하지 않으면 꼭다리 물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랜만에 거의 5% 가까이 밀리다 보니까 네네. 주 두산도 네. 같이 빠지고 있고. 근데 이런 거는 모르겠네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 목표 주가의 흐름을 아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목표 주가가 지금 7만 5천 원, 8만 원 이렇게 나온 게 있을 겁니다. 네네네. 근데 오늘 엊그저께 7만 원 가다가 자꾸 걸리는데 네. 얼마 전에 그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님이 입각하셔가지고 또 기분 좋아서 그러기도 하고 그런 거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이거 그렇죠. 네이버하고 달라요. 이거는 뭐 해줄 거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외에 그 체코고 미국이고 수주받는 건데 그렇죠. 뭐 입각하신 거랑 무슨 관계? 기분만 좋을 뿐이지. 그러면 이것이 6만 8천 원, 7만 원이 진짜 9만 원 갈 수 있냐는 건데 두산 에너빌리티 예. 지금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 2030년 거, 28년 걸 땡기고 있어요. 아주 그 먼 미래. 수주에서. 그 땡기는 거 좋아요. 근데 문제는 거기다가 멀티플, EV, EBITDA 멀티플을 얼마를 줄 것이냐는 건데 쉽게 얘기할게요. 우리가 흥분할 때가 LG 엔솔이 처음에 상장됐을 때 네. EV, EBITDA가 얼마까지 준 줄 아세요? 얼마까지 줬을까요? 51배. PR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EV, EBITDA 51배. 그만큼 엄청난 성장성을 봤다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는 얼마 줄까요? 50배, 40배, 30배. 40배 정도 줘야지 9만 얼마 나옵니다. 그러니까 9만 원의 목표 주가가 정당화되려면 EV, EBITDA가 한 40배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업 가치를 이 삼각전 영업이익으로 40배를 쳐줘야 된다. 5년 후 거. 땡기세요. 그것도 5년 후 거를. 그러면 지금 9만 5천 원 정도 나올 겁니다. 9만 5천 원, 10만 원 되면 지금도 살 수 있을 거예요. 쉽게. 근데 거기까지 애널리스트가 못 가는 이유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앞으로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 같은 거는 EBB 따라 50배, 40배는 좀 무리다. 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니까 7만 5천 원, 8만 원에서 멈춘 거예요. 그것도 내년 실적이 아니라. 네, 그 당연히 아니죠, 이거는. 근데 2차 전지보다 낫죠. 미국의 그 원자력이라는 발전 SMR이라든지 가스톱이라 이런 것이 이게 거의 완성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하고 한국하고 정권이 바뀌어 완전히 틀어지기 전에는 아니니까 2차 전지나
그거보다는 조금 더 컨빈싱이 된다고 볼 수 있지만은 어쨌든 땡기는 데서 밸류에이션 수로는 EB비타 40~50배를 땡겨서 할인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앞자리가 지금 7만 원 왔다 갔다 하는데 10만 원을 불러갖고 30% 업사이드 이렇게 주장을 하기에는 단기적으로 그렇게 나오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게 단기 쉽지 않으면 두산도 65% 거기서 가져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본업 CCL 포함해서 엔비디아 그거가 멀티플이 확 되지 않으면 70만 원짜리가 90만 원 되기는 쉽지 않죠. 두산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지주사. 가치라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HD 현대로 가는 겁니다. 왜 HD 현대도 외국인 조금 살아나는데 HD 현대는 목표 주가가 16만 원인데 아마 괴리가 조금 있을 겁니다. HD 현대. HD 현대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 쪽을 이제 반영을 예. 하면서 예. 다 반영이 안 됐다고 보는 건가요? 16만 6천 원 지금 주가가 얼마인지. 거기도 꽤 많이 올랐었는데. 많이 올랐습니다. 예. 제 말씀은 10% 이상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16만 6천 원인데 목표 주가가 최고 높은 것이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13만 원 그 아직 여유가 가고 있잖아요. 있고. 그 10% 이상 있잖아요. 음흠. 근데 이렇게 여유가 있는 것들은 복잡한 게 있습니다. 아까 두산은 뭐라 그랬죠? 65%가 두산 에너비리티. 네. 하나는 75%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SK 스퀘어는 SK 하이닉스가 90%. 심플하잖아요. 네. 심플 더 언더스탠드. 우리 대표님 아들한테도 알려줘도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HD 현대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간단하지 않다고요? 네, 현대 일렉트릭도 음. 있고 한국조선해양도 네네네네. 있고 또 있죠. 오일뱅크. 그건 비상장이죠. 네. 가치가 각각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 비율이 대충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할 게 많아요. 생각할 게 많다는 건 뭐죠? 요소가 A, B, C 3-4가지 있고 생각할 게 많으면 할인율이 보통 더 많이 들어가죠. 우리가 서머 파츠가 하나가 확실한 게 아니고 막 섞여 있어요. 각각에. 삼성전자 할 때 반도체, 뭐 파운드리, 뭐 휴대폰 뭐 하면은 이거 하필 때 서머 파츠 할 때 디스카운트 많이 들어가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HD현대도 복잡하죠. 서머 오일뱅크. 파츠라는 거는 그 자회사, 그 사업 부문별로 다 네. 합산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얼마를 할인해서 그렇죠. 적당 가격을 얼마로 뽑아낼 것이냐 이건데 복잡할수록 조금 더 디스카운트가 SK 되고. 스퀘어나 두산이나 하나는 심플한데 HD 현대는 아까 비상장에서 많기 하고 때문에. 복잡하고 비율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SK도 그런 거죠. SK도 스퀘어? SK 주 SK. 주 SK. 그것도 아까 SK 스퀘어도 들어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게 SK 이노베이션이고 SK 텔레콤도 있고. 그러니까 SK가 잘 안 가는 거죠. 제일 정점에 있을 때. 그러니까 그냥 알짜 회사가 저기 그냥 금명이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양금명이 하나가 이제 몰빵해서 서울대 가면 되는 건데 네, 그럼 맞습니다. 부모가 서울대 간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럼요. 자식이 한 10명 있어. 네. 그중에 하나는 꼴찌도 하고 그중에 하나는 1등도 하고 네. 누구는 뭐 한 3등 5등 하는 애도 네. 있고 그럼 이제 복잡해지는 건. SK가 안 거는 SK 스퀘어도 있고 다 좋은데 SK 텔레콤은 안전적인데 SK 이노베이션 때문에 신경 안 쓴 거죠. 근데 엊그저께 SK 이노베이션 갑자기 올라갔는데 예. 그게 펀더멘트 올라간 건지 누가 사서 올라간 건지 모르지만 그 하여튼 SK를 바라볼 때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SK도 HD 현대처럼 아직 룸이 있습니다. SK가 오늘 많이 올랐을 겁니다. 아마 예. 10%인데 목표 주가가 25, 6만 원 있어요. 아마 23만 원까지는 안 갔을 것 같은데. 네네네네. 그러면 그거는 10% 이상 업사이드가 아직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그게 자회사들의 변동에 따라서 또 맞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목표 주가를 올릴 수도 있으니 맞습니다. 자회사 동향도 같이 봐야 되는 거고. 네네. 오, SK 주가도 꽤 많이 오르곤 있네요. 23만 원 정도 되나요? 이야, 22만 원인데 저희가 7월 1일 오후 2시 네. 넘어서 좀 촬영하고 네. 있는데 장중에 이거 얼마입니까? 플러스 거의 20만 원 넘게까지 갔다 그런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24만 원까지 갔다 왔네. SK 스퀘어나 두산이나 이거는 지금 한 달 되기 전에 100% 이상 올랐고요. 하나도 100% 이상 올랐고 단기간에 가장 안 오른 게 뭔지 아세요? 6월 2일 대통령 선거하고 6월 2일 대비했을 때 6월 3일 대선 직전 그렇죠. 비교했을 6월 때. 2일 대비했을 때는 가장 안 오른 게 CJ입니다. CJ가 20~30%밖에 안 올랐고 SK가 한 60%밖에 안 올랐어요. 60%밖에 20~3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CJ는 조선업이라든지 뭐 네. 변압기라든지 반도체도 없고 뭐 HBM 반도체라든지 이런 게 없고 오로지 올리브영 가장 그렇게 늦게 되니까. 반영돼서 가장 안 간 거고 SK도 복잡해서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 키 맞추기 하고 그다음에 하나는 올라갔긴 했는데 따로 보니까 NAB가 디스카운트된 게 60% 대부분 다 40%도 내려갔거든요. 50%. 지주사 중에 응. 하나가 제일 쌌죠. 제일 사실은. 쌌기 때문에 오늘 올라가서 이제는 제일 싸다고 할 수 없고 이제 키 맞추기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주식이 참 어려운 게 솔직히 주 한화 같은 게 그 저평가 때문에 네네. 주주 모임도 엄청나게 그 반발 많이 했었고 맞습니다. 새 자녀, 새 아들만 몰아주고 뭐 주주들 안 맞습니다. 챙기다 그 집회도 막 했었고. 네. 근데 이게 한 불과 지금 몇 주도 아니죠. 며칠 만에 며칠 만에 한 주도 안 됐죠. 그 할인되었던 그 주가가 네네. 엄청나게 또 메꿔지고 신고가 가고 참 어려운 거죠. 어렵죠. 이걸 머릿속에 다 할 수가 그러니까 이게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지금 경험하신 분이 네. 한 5년 뒤에 10년 뒤에 또 비슷한 상황하면 머릿속에 메커니즘으로 바로 적응할 수 있겠지. 그렇죠. 그래서 조금 주식 투자 아시는 분들은 그 자회사가 엄청나게 올라간 뒤에 지주사를 사기도 결국은 하고. 산다. 근데 이번에는 그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 예, 막판에 추진력. 뭐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네.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있어서 또 모멘텀도 이어지는 걸로 보이고요. 네. 그 지주사 요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이 직접 좀 판단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료를 올려주시면은 지나간 거라도 아마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한 게 SK 스퀘어, HD현대, 두산 이렇게 해가지고 TP, 네, TP, 네, 네. 그 다음에 주가 업사이드, 외인 지분이 변하다 이거 다 해놨거든요. 저희가 캡처해서 올리겠습니다. 네, 네. 화면에 넣으면 예, 될까요, 예, 같이? 그렇죠. 네, 요 우리 LS는 안 했어요. 헤일리 제가 PD가 잘할 개인적으로 겁니다. 안 좋아해서. LS요? 아, 기분 나빠서? 별로 안 좋아해서. 또 그게 또 그게 오너 리스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예. 근데 그 지주사 하면은 또 사실은 네. 아주 오랫동안 꾸준히 우상해하면서 갔던 게 금융지주사잖아요. 금융주주죠. 예. 와, 오늘도 뭐 KB금융도 그렇고 신한도 그렇고 하나도 그렇고 쉬지 않고 가고 있는데 분명히 이제는 싼 지점은 아닐 거고 싼 지점 아니죠. 예. 예전에는 그 배당 수익률도 굉장히 이제 메리트가 컸었는데 네네. 상대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면 네. 기대되는 배당 수익률도 낮아질 수밖에 없고 맞아요. 근데 그만큼 배당을 더 할 것이냐를 또 봐야 하는 거긴 한데 맞아요. 지금 금융지주사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원래 준비하는 건 증권 관련되는 지주를 했고 네. 금융, 은행 중심 거는 음. 이제는 CT 자본 보통주 자본 비율 네.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었고 정부가 지도 편달하면은 음. 부양 정책 하면서 이게 어떻게 변수가 될까라는 지도 편달. 그게 항상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뭐 이게 그 부실 대출 뭐 이러는 거가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되고 오히려 쪼여지면 좀 나아질 수도 있는 거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CET1 제가 13점 몇 프로 되면은 배당을 계속할 수 있고 그러면은 아직은 PER이 그 대표적인 은행권 해서 대표적인 게 0.5 정도, 0.5배 정도 PBR이니까 룸은 있죠. 일본이 아마 0.89까지 아마 갔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한국도 0.5가 0.6, 7배 정도는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 장기가 아니고 중기적으로. 네네네. 그러니까 룸은 밸류에이션 상으로 있는 겁니다. 지도 편달 없고 우리나라 부채 이슈, 그 가계 부채가 뭐 터지거나 이런 게 없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뭐 할인해주고 생각하고 이런 게 없다 그러면은 밸류에이션상 아직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 편달이라고 하는 건 이제 관치금융, 네. 뭐 이렇게 또 뭐 배나라 감나라 하고, 네네네. 그게 뭐 항상 금리 내려라 하고. 이슈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스테이블 코인의 그 헤게모니가 은행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빅테크로 가느냐, 은행으로 가느냐. 네, 그게 경쟁 요인이 되지만은 한편으로 그 견제 요인도 되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할지는 좀 애매하거든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도 같이 우리나라의 시장 규모가 30조냐 50조냐 다 달라지고 30조 50조가 5대5로 카카오페이하고 은행권하고 나눠 갔는지 어떻게 갔는지 그것도 좀 골치 아픈 거란 말이에요. 카카오페이에 대한 것도 밸류를 할 때 이게 같이 연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스테이블 코인도. 어쨌든 간에 그건 업사이드가 될 수도 있고 다운사이드가 될 수 있는데 그건 와치하는 거고 관치가 없고 부동산 이슈가 더 이상한 식으로 발전이 안 되면 나쁜 식으로 네. 은행은 밸류가 아직은 있다. 밸류가 좀 편해요. 은행이 편합니다. 모멘텀은 증권이 더 센데 네. 그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은행이 조금 더 편한 상태가 된 겁니다. 물론 가장 높은 거 KB 같은 경우는 조금 미리 올라간 측면이 있어서 네네네. 상대적으로 하나라든지 아니면 일부 지방이 무너지지 않게 어느 지방이 좀 위태위태했잖아요. 네. 그럼 지방은행 중에서 하나금융주주가 좀 밸류에이션 조금 더 여유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KB보다는. 근데 통체적으로는 증권이 지금 많이 올라갔고 미래에서시고 뭐 이렇게 많이 올라가서 이거는 이게 비교하면 어디가 나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좀 고민할 때가 되긴 됐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게 또 어떤 게 그 다음번 주자가 될까 네. 아직 안 오른 싼 주식 없나 찾다 보면 네네. 또 머리가 아파집니다. 맞아요. 그리고 증권 얘기했는데 증권도 배당 수익 얘기했잖아요. 주가 예. 많이 갔다 그랬잖아요. 예. 최근에 지주 못지않게 하는데 제가 이거 하는 그 며칠 전 기준으로 했을 때 배당 수익률이 우리나라도 뭐 2.3 이렇게 가잖아요. 네. 주가 많이 올라갔고 배당 수익률이 5% 이상 되는 게 한국금융, 미래에셋, 삼성, 키움, NH 중에서 NH만 남았어요. NH만 6% 간신히 돼요. 그리고 대표적인 키움 3.5%, 삼성증권 4. 몇 %, 미래에셋은 너무 많이 올라서 1.3%, 한국금융지수는 3.6%. 그러니까 배당주라고 하기도 애매한 거죠. 너무 많이 주가가 올랐으니 상대적으로 물론 이제 돈 많이 벌어서 배당금을 늘리면은 또 배당 수익이 올라갈 수 분리소득세 있겠지만 하면은 그렇죠. 그래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만약에 적용이 되면 네네. 또 실제 투자자들 앞으로 떨어지는 금액이 맞습니다. 많아지니 네네. 또 그것 때문에 기업들이 배당을 또 늘릴 수도 있으니 네네. 그건 또 이제 차후에 담을 변수로 봐야 하는 네네. 거고. 근데 여전히 배당 수익률이 높은 거는 사실 많이 남아있진 않다. 남아 거의 별로 없어요. 현재 기준으로. 그거만 보면 차라리 SKT나 KT나 이런 것이 배당 수익률은 아직은 여유가 있을 겁니다. 많은 거기는 모멘텀이 부족하죠. 그렇죠. 거기는 뭐 데이터 센터로 모멘텀 갖다 붙이기는 애매한 거고 스테이블 코인 갖다 붙이기 애매한 거니까 그거는 배당 수익률로만 의미가 아직은 남아 있는 거고 증권은 거래량이 늘면은 그렇죠. 그 다음에 하반기에 뭐가 있습니까? 그 이제 발행어음 시장 그 라이선스 주는 예, 거 있었죠. 예.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그 종합 투자 계장가 그 IMA 같은 IMA 거. 같은 거 그것도 그거는 뭐 이렇게 몇 개 안 되죠. 자본 금액이 8조 이상 초대형 되는 증권사만 예, 가능한 8조 이상 되는 건 몇 개 없을 겁니다. 네. 그런 거 관련된 회사들은 그 모멘텀도 있고 키움 같은 건 거래가 많이 늘었어요. 네. 근데 그런데 더 늘 염려가 안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외국인 들어오면. 그러면 전체적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게 한국 주식을 사든 서학개미가 됐든 간에 서학개미가 되면 오히려 증권사 더 좋지만 어쨌든 간에 밸런스 있게 되면 거래량이 는다는 측면에서 증권주의 그 이 모멘텀이 원래는 작년 3분기가 워낙 좋아서 서학개미 때문에 사실은 올해 3분기 이익을 따지면요. 증권주의 이익 모멘텀이 둔화됩니다. 작년에가 좋았기 때문에. 작년 3분기, 4분기가 너무 좋아서. 어허. 서학개미가 많이 했기 때문에 서학 쪽에 돈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외 주식 거래 수수료가 더 비싸니까. 훨씬 비싸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걸 뚫을 정도의 전반적 그 모멘텀이 있거나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돼서 가는 건데 이게 주가가 너무 빨리 올라와서 이게 뭐 상법 발표되고 나서 실제 3분기 실적이 나올 때까지 계속 고고할지는 이 배당 수익률 측면에서는 매력은 이제 떨어졌고요. 다만 이제 몇 군데 목표 주가하고 괴리율 측면에서는 목표 주가하고 괴리율 측면에서는 한국금융, 키움, NH가 아직도 10몇 % 업사이드는 있어 보입니다. 목표 주가. 아까 말한 지주는 뭐예요? 목표 주가 10% 있는 게 별로 없었잖아요. 네. 근데 증권주는 아직 목표 주가가 괴리가 좀 남아 있는 것이 몇 군데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걸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PBR로 하면 다 0.89배 같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이 이제 3% 이하가 되니까 이게 싸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만약 거래량이 는다면 키움을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무슨 라이선스 받는 거 따지면은 삼성증권이나 다른 걸 해야 되는 거고 미래에셋도 라이선스 받는 게 있는데 미래에셋은 너무 많이 올라갔고 이게 밸류에이션이 잘 안 나온다는 게 중론이고 이걸 참고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증권시장 얼마나 또 활황이 이어지는가 또 배당을 또 얼마나 늘릴 수 네네. 있는가 다 같이 봐야 되는 거고. 근데 요거는 이 중에서 여기까지 얘기하면은 그러면 업사이드 별로 없네. 근데 근본적으로 이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한 뭐 거래 금액이 어떻게 늘고 그래서 키움이 어떻고 우리가 서학 네, 동학이 네, 나눠서 한국을 60%가 30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예 한국에 들어오는 자금다. 한국 주식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되잖아요. 해외에서 해외도 그렇죠. 국내도 그렇고. 국내도. 최근에 뭐 저기 뭐지? 위탁금인가? 네네. 고객 예탁금. 거기에 타면 70조 가까이 그렇죠, 됐어요. 70조. 거의 뭐 과거 최근 왔는데 근데 이거는 이거예요. 우리가 한국의 가계 도사였는데 한 2년 전 얘기인데 금융 자산의 비중이 얼마 있을까? 한국 가계 중에서 35%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거의 미국은- 부동산이 70%. 맞아요. 미국이 68%. 미국이랑 완전 반대죠. 네네네. 어이구. 일본도 64%. 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35%가 60몇 %는 못 되겠습니다만 단 3%포인트 4% 늘어도 추가 모멘터. 실제는 3% 늘으면 10% 늘어내라고 반응하는 게 아니고 더 늘 수 있다는 생각에 주가 모멘텀이 있었거든요. 증권주의 매력이자 리스크 앤 테이크는 이게 핵심인 거죠. 리스크 앤 그 리턴. 테이킹을 할 수 있는. 리스크 테이킹 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종합 투자 계좌 이런 거는 그건 아까 진행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건 다 치고 거래량이 느는데 거래량이 자산 비중이 확대되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지금 정책적으로 그 투자 자금이 부동산으로 가는 것보다 네네. 주식 시장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그게 하면서 물꼬를 편하겠죠. 트고 맞습니다. 있고. 그러면 그 한가운데는 당연히 수혜주로 증권주가 있는 건데 네. 너무 많이 올랐으니 이제는 기대할 수 있는 배당 수익률은 많이 낮아진 측면이고 그건 기대하지 마시고 상대적으로 과거의 안전마진은 지금 별로 없고 네. 그래서 이 시장이 또 얼마나 커질 것인가 성장성 위주로 증권주를 좀 달리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는 모멘텀이 숨겨져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래량 변동성 심하고 하지만은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지주에서 한바탕 하고 나서는 증권주가 오히려 더 큰 의미로 다가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증권주를 완전히 버린다, 꼭대 왔다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올해 뭐 한 5월, 6월 증권주가 또 많이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네네네. 그 이후까지도 같이 보면서 또 스터디를 해봐야 하는 네네. 거고
많이 올라서 또 부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산업은 좋은 게 대표적으로 이제 조선인데 네. 앞에서도 본부장님이 조선 같은 경우에는 수주도 여전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좋습니다. 말씀해 주셨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으로 향하는 것도 뭐 군함 같은 것도 기대감이 네. 좀 있고 근데 반대로 일본에서 또 조선소 투자를 또 확장한다라는 이슈도 좀 있더라고요. 네, 네, 네. 좀 어떻게 보세요, 조선주? 일단은 그 일본 쪽은 데이터 포인트 갖고 좀 썰인 것 같아요. 썰인데 일본의 저 잘은 조선 전문가는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 봤는데 일본에 관련된 몇 군데에서 뭔가 좀 해보려고 한다고 합니다. 많은 걔네들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시간이. 그렇죠. 시간이 걸려서 캐파 어쨌든 미국이 우리 그 외국한테 맡긴다 아니면 일부 준다 했을 때 그 캐파가 한국이 다 바로 먹지 못합니다. 한국이 다 못 먹어요. 1년에 한두 대 만드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할 때 캐파를 늘려도 제 기준으로는 아마 최소한 아무리 빨리 27, 28년도 되거든요. 네. 그럼 걔네도 더 빨리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도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해주고 골고루 가지고 가길 원하는 거죠. 그게 무슨 HBM처럼 무슨 수일 문제가 아니고 아하. 준비가 되면 되는 거고 옛날에 해봤기 때문에 네네네. 시간만 주면 될 수 있는 거니까 일본도 그걸 알기 때문에 다시 당연히 LNG 프로젝트 인 알라스카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캐파적인 측면에서도 당연히 준비를 하겠죠. 그런데 예전같이 무슨 사람들의 준비가 다 돼 있는지는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라고 그렇죠. 왜냐면 말씀드리냐면 일본의 조선 산업 자체가 다시 또 경쟁력 있게 올라올 것인가 아니면 네. 그 원가 구조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쌀 텐데 비싸죠. 과연 그 경쟁이 될 것인가? 네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신경은 안 쓰는 것 같긴 합니다만. 우리는 우리 원가도 이슈죠. 얼마 전까지 2년 전만 하더라도 사람들 인건비 올라가고 그만두고 해가지고 네. 동남아에 데려왔는데 그 훈련시키는데 1, 2년 걸렸잖아요. 이제 1, 2년 걸린 게 이제 효과가 나타나서 올 초 되면서부터는 이젠 생산성 측면에서는 많이 백값이 됐다는 얘기가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한 1년 반 정도 되나? 2년 20 전쯤만 하더라도 조선소에서 일할 사람이 없다. 없다. 23년도. 숙련공이 없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배 만드는 게 좀 그렇죠. 부실해지거나 지연될 우려가 있다. 네. 이거 정말 많았었는데 그 23년도 얘기예요. 그게 또 빠르게 또 메워졌어요. 1년 반 지났으니까. 그리고 이제 AI를 들고 설계한다, 뭐 자재 플로우를 잘한다, 그래서 뭐 팔란티어의 그 소프트웨어 그 시스템을 뭐가 그 협업하더라고요. HD 현대에서 예. 도입했다는 게 불과 작년 3월달, 4월달 얘기 나왔던 거고 그 전에 23년도에 그런 인건비 문제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일본의 그 이슈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되는 자동화. 그다음에 인건비 줄이고 숙련도를 이렇게 전수시키고 이런 과정을 더 배가하는 게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편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저가 수주의 비중이 줄고 마진이 좋아지는 걸로 가니까 아하. 원래 27년도 어닝을 땡겼는데 그러지 말고 28년까지 가자. 이것도 28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선업의 가장 큰 경쟁자는 한국의 조선업의 경쟁자는 한국인.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조선하면 또 이어지는 게 방산 아닙니까? 네네. 근데 방산주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얼마입니까? 3년 정도 랠리 계속 이어졌고 전쟁 나고 나서. 네. 그 전쟁이 우크라이나 전에 22년 20년 2월이었으니까 2월이었으니까. 벌써 3년 넘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스라엘, 이란의 휴전 이후에 또 단기 조정을 받더라고요. 네, 그렇죠. 해외 방산주도 마찬가지고. 네, 맞습니다. 요거는 그냥 단기적인 조정, 중장기적인 기업 성장 어떻게 좀 이거 두 그림을 가지죠. 봐야 될까요? 해외 쪽에는 마찬가지인데 다른 주식 도망가는 게 아니라 다른 주식이 매력적이면 이게 많이 올랐으니까 파는 겁니다. 라인 메탈이 45배, 50배 됐어 PER이 올해 기준으로. 우리나라도 이제는 그렇게 올라간 게 있죠. 네. 그러니까 경계의 목소리가 나오는 시점인데 그게 피스 평화 휴전. 협정으로 가는 것 같아. AI가 다시 한번 부흥돼. 그거 어떻게 돼요? 수급이 수급도 뺏기면서 이동하면서 더 사는 사람은 없고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 나는 그래도 이거 내가 뭐 한 15% 갖고 있는데 비중에 한 3년 가져갈 거야. 그러면 유럽은 다시 리아머먼트 할 것이고 그러면 이게 내가 얼마나 내려가겠어. 절대 주가는. 그러면 그런 사람 붙들어 있으면 무너지진 않죠. 근데 늦게 들어간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그거 비중에 대해서 너무 몰빵하신 분들은 AI가 좋아. 그리고 피스로 가. 그렇죠. 그 유동성 자금으로 해서 2차 전지고 뭐 제약으로 가. 그러면 방산에서 빼기 제일 좋지 않습니까? 방산과 조선을 어느 걸 빼겠어요? 뺀다면. 이슈가 있는 방산. 는 먼저 빼질 가능성이 있죠. 예,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런 거 나올 때 어떻게 아느냐? 알 수가 네네. 없죠. 예. 그래서 삼성전자를 봐야 되는 거고 다른 섹터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쪽이 수급이 빨아갈 정도의 뭔가 강력하게 그렇죠. 나오는가. 그걸 안 보면은 방산주만 갖고 있고 나는 좋아서 했었는데 내가 들어가기 꼭지일 수도 있거든. 이게 그리고 참,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다른 섹터고 다른 섹터 말고 본 섹터에서는 다 잘 갔는데 삐끗하면서 다른 노이즈가 나올 때 그 노이즈가 의미 있게 솔직히 와닿으면은 네. 어텐션 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오늘은 잘 모르겠는데 LIG 넥솔입니다. 어텐션이요?
주의를 해야 돼요. 왜요? 목표 주가라든지 이것이 공공행위 주가가 올라갔을 때,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있잖아요. 네. 투자 의견이 바뀌는 사람이 가끔 나옵니다. 다 왔다. 네. 그거 처음에 얘기할 때, 한 명이 얘기할 때는 잘 못 알아듣는데 두 번째 얘기하면 보통 알아듣습니다. 6월 23일 날 네. 리포트가 나왔는데 그 직전에도 하나가 나왔었어요. 그 직전에도 이제 목표 주가가 내려가는 목표 주가 나왔는데 네. LIG 넥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온 목표 주가가 나오면서 한번 충격을 얻었죠. 한 15% 20% 빠진 적이 있습니다. 네. LIG 넥슨이 그때 23일은 벌써 일주일 열흘 전이잖아요. 네. LIG 넥슨이 그 당시 아마 주가가 아마 60만 원 정도 갔나 얼마 정도 갔을 겁니다. 근데 목표 주가가 52만 원이었어요. 셀이 아니고 바이가 아니다. 제목이 뭔지 아세요? 뭐라고요? 와닿았습니다. LIG 갖고 계신 분한테 진짜 뭐라는 게 아니고 이 리포트 이런 리포트를 어텐션 하라는 얘기예요. 뭐 주가가 이미 60만 원 가고 흥분됐을 때 좋은 회사도 가끔은 좋은 주식이 아닐 수 있다. 회사는 좋지만 네. 주식이 또 비싸졌을 때는 네. 좋은 주식이 아닐 수 있으니 리포트 나온다든지 다음 날 10몇 프로 빠진 게 이거가 마침 그 피스 이스라엘 이란에 맞아떨어지면 내려갔는데 이게 뭐라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이란의 공습으로 주가가 단기 급등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좋아도 해외 미사일 제작소보다 주가가 너무 높으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PER이 이미 40배가 훨씬 넘었거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다른 거 얘기했는데 25배가 아니고 40배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 산업 내에서 또 기업도 성장하고 좋은 시장을 또 많이 열어가는 거는 사실이지만 또 주가가 너무 또 많이 올라 있으면 네네. 밸류에이션이라는 걸 네네. 또 봐야 하기 때문에 근데 또 반대로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사실상의 매도 리포트가 좀 나온 지 꽤 됐잖아요. 네, 그렇죠. 조선 같은 경우도. 네네. 근데 그 이후에도 많이 올라가기는 했습니다만 단순히 뭐 중립 사실상의 매도로 쓰는 리포트가 나왔다라고 해서 끝은 아니고 끝은 아니죠. 그 배경을 또 같이 봐야 하는 네네. 건데 리포트를 이제 경험이 많거든. 저는 경험이 좀 있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못 쓰도 하는데 제목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자기 마음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이게 나쁜 회사가 아니고 펀더멘tal 이슈가 아니고 좋은 주식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목표 주가가 근데 모멘텀에 달릴 수 있다. 라고 하면 달라지는 거라고 보여져요. 어떤 그러니까 하나의 단순한 어떤 이벤트 가지고 목표 주가를 낮추거나 네. 이렇게 하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러면 이제 얘가 약간 다른 쪽으로 약간 치우쳤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리포트 보면은 다 좋은 거 아는데 그 해외 업체보다 너무 많이 높아졌어. PER 40배 너무 많어. 라고 얘기하고 특히 애널리스트가 얘기할 때 다른 주가에 대해서는 나쁘게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런데 6월 23일 아까 LIG는 그렇게 내려가는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네. 방산이 많이 올라가니까 이제 더 이상 상향 리포트가 나오기 어렵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나흘 뒤에 타증권사에서 현대 로템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올라갔다. 현대 로템. 네네. 그런데 아직 한계를 규정할 수 없다는 리포트와 함께 목표 주가를 높입니다. 높인 목표 주가가 PER의 27배야. 다르죠. 그 차이를 느끼셔야 돼요. 물론 이것도 이제 그 무기 체계가 무엇이냐 또 그걸 가져다 쓰는 그 지역 나라들이 어디냐에 따라서 밸류에이션도 달라질 수 있는데 그렇죠. 유도 무기 체계는 최근에 뭐 중동 지역 정세라든지 이런 거 반영을 하면서 또 많이 올랐고 반영 많이 했죠. 밸류에이션 또 목에 찾고 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물론 이거는 이제 여러분의 판단은 또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썸씽 뉴가 현대로템에 있었어요. 현대로템은 네. 뭐죠? 전차니까 K2 전차잖아요. 네네. 폴란드에 한다. 폴란드 2차 그쵸, 많이 그쵸. 했잖아요. 리포트 나오긴 했는데 그거 말고도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이게 추가 수출이 늘어날 것 같다. 중동 질서 늘어날 것 같다. 그다음에 아직까지는 밸류에이션 아까 27배 할 때도 유럽 방산보다는 할인을 줬어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도 이렇게 나왔을 때 현대로템이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지는 않았는데 하방 경직을 확보하는 거죠. 저는 만약에 본다면 길게 보면은 한국항공우주 그다음에 뭐 갖고 있어야 된다면은 현대로템 같은 경우가 LIG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좀 더 밸류에이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더 우세가 아니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 뭐 변압기라든지 뭐 다른 거 대비했을 때 우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산주 내에서도 뭔가 우선순위를 좀 따져볼 수 있다. 시장이 이제 조금 더 나눠서 보기 시작했다. 예전엔 다 같이 좋았다면. 주가 랩이 다 올라왔기 때문에 측정을 잘해야 됩니다. 계측기가 필요해요.
계측기가 여기에서도 먹힐지 모르겠는데요. 그 두산 에너빌리티가 네네네. 한때 이제 시가총액이 40조 원 중후반대까지 갔었고 시총거의 5위까지 갔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주식 투자 잘 모르시는 분들도 두해빌 많이 하시더라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근데 일단 7월 1일 저희가 네. 촬영하고 있을 때는 지금 8% 정도 하락하네요. 네. 제가 엊그저께 딱 방송에서 이게 자 물어보더라고. 저는 안 따라갑니다. 많이 반영됐습니다. 2030년 거 땡겼고요.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아까 말한 것처럼 그 EV/EBITDA 40배, 50배 주지 않으면 9만 원 이상 안 나오는데 이미 7만 원 가져갔으면 일단 각도로 봤을 때 쉬어갈 수밖에 없다. 만약 정 사고 싶으면은 두산을 차라리 사라. 근데 그러고 아까 나서 우리 지주 살 때도 예, 이야기 좀 한 것처럼. 근데 두산도 이제 며칠 사이도 올라 버렸어. 지금은 애매하다. 외국인들이 이걸 알고 2개월 전부터 미리 들어갔다. 그러니까 최근에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계속 팔았고, 그렇죠. 개인 투자자들이 이걸 또 대부분 받았더라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랬죠. 그게 약간 물론 이제 수급이 그게 또 뭐 개인 투자자가 산다고 해서 다 틀리다. 뭐 그런 이런 건 아닙니다만. 네, 그렇죠. 네. 근데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손이 안 나가는 지점까지는 갔었다. 이것도 두산 에너빌리티도 밸류에이션 할 때 그 밸류에이션이 안 주가 흐름 할 때 경쟁사를 봐야 돼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쟁은 뭘까요? SMR도 있고 뉴스케일 파워 그런 것도 네네네네. 있고 원전도 있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돈이 많이 됐던 건 가스터빈도 있거든요. 아하, 그렇죠. 그러니까 G 버너바 같은 경우도 있고 기존에 하던 거. 예, 그런 걸 섞어서 서머 파트 밸류에이션 하면은 이제 한 9만 원 넘어가기 시작하면 목이 찹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도 거기까지 못 부른다는 거는 8, 9만 원 부르면은 곱하기 8 정도 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8, 8에 64, 8, 9, 72. 여기까지가 일단 그렇게 무리 안 하면서 갈 수 있는 그 일단 1차 한 게 아니겠냐 이렇게. 약간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의 80%까지. 네네. 뭐 장이 미칠 땐 90%까지 갑니다. 음. 그럼 9, 9, 81, 8만 원 갈 수도 있죠. 8, 9, 7만 원 넘을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오래 버틴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LIG도 마찬가지고. 룸이 남아있는 게 별로 많지가 않는 거죠. 그러게요. 또 이거는 향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네네. 요거는 그냥 조언으로만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최종 판단은 투자자가 직접 네. 본인 책임하에 하시는 거니까요. 혹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는 본부장이 좀 어떻게 참전은 안 하셨나요? 참전? 저는 그쪽 투자 안 합니다. 네. 왜 안 하세요 혹시? 잘 모르고. 잘 모르고 뭐든지 투자하기 시작하면 그거 한 거는 제 펄샷에 많이 들어가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건 내가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작년 9월부터 한 번도 안 틀린 거짓말이고 대부분 안 틀리고 맞았던 거가 제가 욕심을 버렸기 때문에 제가 트레이드 오프 한 겁니다. 저는 미국 주식도 안 해요. 엔비디아 그렇게 좋아해도 저는 엉뚱한 거 하고 있습니다. 엉뚱한 게 뭐야? 인도하고 베트남. 근데 그거 물어보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거 물어보는 사람한테 저도 제 사견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급적 그 얘기 안 합니다. 진짜 많이 빠졌을 때만 얘기합니다. 이게 6월 말쯤에는 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난리가 났었죠. 뭐 지금도 아직도. 서학개미들이 또 서클 많이 올랐고 그것도 미국 현지에서도 한국 투자자들이 이거 다 올려놨다. 네네. 또 이런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안 좋은 소리 비아냥처럼 하기도 했었고 국내에서도 한바탕 이제 폭풍우가 좀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네, 폭풍우가 좀 잦아질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딱히 어떤 뭐 의견을 갖기에는 조금 저는 이제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중심으로 얘기를 드리는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먼저 만약 선행적으로 움직이면 아마 이 방송을 안 본 분도 많을 것 같아요. 이 전문적으로 하는 분을 따라가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6월 24일 날 카카오페이 우리나라의 대장주로서는 카카오페이가 거론되고 있잖아요. 네. 카카오페이 지분을 갖고 있는 카카오도 그러고 있죠. 카카오페이 말씀드리면 카카오페이가 주가가 아마 9만 원 넘어갔을 때가 6월 24일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네네네. 오늘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카카오페이가 9만 2천 원 갔을 때 리포트가 한 군데 나옵니다. 근데 목표 주가를 제시했어요. 모 증권사에서 얼마? 13만 원이야. 세게 썼네요. 근데 그 다음부터 빠지기 시작합니다. 왜 빠졌냐면 서클하고 동조되니까 서클이 빠지니까 빠진 거예요. 그렇죠. 서클이 13일부터 몇 프로 빠지고 했잖아요. 이런 목표 주가 나올 때 참 어려운 게 있습니다. 이 13만 원이 어떻게 나오는가 생각해 볼게요. 카카오페이. 네. 카카오페이의 13만 원은 아마 그 기업 가치로는 아마 16조 정도가 100억, 1000억, 조.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6조. 16조인데 반은 스테이블이고 16조의 반은 스테이블 코인이고 반은 본업이다. 결제 금융. 네. 그러면 만약 13만 원이니까 본업만 하면은 6만 원, 7만 원은 끝이라는 얘기예요. 카카오페이. 근데 스테이블 때문에 6만 원, 7만 원
8만 원 얹었다는 건데 얹어진. 이 8조 정도가 붙는 거, 8조 정도가 붙은 거의 가치를 서클에 연결시켰어요. 연동시켰어요. 서클의 그 당시 주가에다가 PER 50% 할인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주가가 서클이 며칠 뒤에 확 빠졌잖아요. 빠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6월 27일 기준으로 따지면 이게 한 목표 주가가 10만 원 정도가 나와요. 지금 오늘 카카오페이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한 77,000원대. 아직도 룸이 있는 거네요. 그러면 절대적인 거죠. 뭐냐 그러면 서클하고 연동된 서클 대비했을 때 50% 할인이 적당한가? 미국에는 서클하고 같은 비즈니스 하는데 이거 50% 적당한 것 같으세요? 이건 감이죠. 카카오페이가. 네. 아니면 70%까지 할인하는 게 좋아요? 느낌이 30% 할인하면 너무 적게 주는 것 같죠. 네. 네. 그러면 적당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렇게 보면 한국의 시장이 얼마 크기냐라고 해야 되는데 아하. 어닝 했을 거 아닙니까? 아까 뭐 서클의 PR에 50% 할인해 줬는데 그 어닝이 얼마 했을까요? 어닝이 적어놓은 게 있어요. 2030년에 4,200억 매출해서 어쩌고저쩌고 할인한 게 있습니다. 근데 전제가 한국의 스테이블 코인 관련되는 시장 크기를 35조로 잡았어요. 그 정도면은. 근데 35조라는 그 수치에 대해서 제가 감을 며칠 두고도 잘 모르겠어요. 전 세계 시장이 얼마 커질까 해서 3,000조 뭐 이렇게 뭐 100배 이렇게 큰 거 얘기는 건 본 것 같은데 예. 35조에다가 그러면 이걸 투자하는 거 통한채 금리 한 2.4%하고 그중에서 카카오페이가 다 먹는 거 아니니까 35조에 마켓시어 50% 하면은 4,200억 정도가 되고 그거를 순위로 따지면 1,200억이 되고 그게 5년 뒤 거니까 할인해서 하면은 그것이 8조 정도가 얼마도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서클보다는 밸류에이션을 낮춘다. 이렇게 했을 때 새로운 가치가 7만 원이 아니고 한 6, 7만 원이 붙어서 13만 원이 된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 시장이 열렸을 때. 그럼 35조하고 그다음에 서클의 밸류에이션, 서클의 주가가 움직이는 거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어떻게 되는 거죠? 변동성이 크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7월 1일 기준으로 한 7만 7천 원대 카카오페이 주가인데 한때 그래봐야 한 4, 5 거래일 전에 11만 원대까지 맞아. 갔었고 장중에. 네. 야 어질어질합니다. 어지러지죠. 그거 감내해야 돼요. 그럼 감내하면은 서클을 사는 게 나은 것이냐, 이거 한국의 카카오페이를 사는 건 나은 거냐 생각해야 돼요. 그게 50% 할인해서 여전히 10만 원이면은 7만 원보다 가치 있다가 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게 우리 한국에서 카카오페이가 50% 마켓시어하고 은행권이나 다른 거 얘기했을 때 이게 적당한 것인지, 그럼 더 할인하는 게 맞는지. 그러면 10만 원이 아니고 사실은 서클이 내려가는 거 감안했을 때는 한 9만 원 잡고 하면 한 6만 원 정도가 내려가지 싼 거야? 이런 생각들을 굴리게 되는 거죠. 이 트레이딩 영역으로 들어간 거라 보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게 카카오페이를 매수하신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렇게까지 하셨을지는 모르겠죠. 그런 건 알 아니겠죠. 수 없고. 네. 그렇죠. 우리 피디님 이런 거 이해 갑니까? 어렵죠. 그냥 어렵습니다. 그냥 닥치고 스테이블 코인 한번 이제 가자 하는 거잖아요. 그럼 쉽게 카카오를 얘기해볼까? 예. 카카오는 갖고 있을걸요? 카카오는 어떻게 될까? 카카오는 얼마까지 6만 7만 원 가고 왔는데 네. 얼마? 카카오페이가 지주회사격이잖아요. 예. 카카오가. 카카오페이도 있고 네네네. 카카오 게임즈도 있고 네네. 비상장한 게 다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뭐 카카오에 대해서 목표 주가가 8만 몇천 원 나온 게 있고 네. 좋게 네. 아니 6만 원이면 돼라고 의견이 갈린 게 있어요. 8, 9만 원 부르는 사람의 목표 주가 카카오는 뭐냐? 아까 자회사 있잖아요. 네. NAV 기억나세요? 네. 할인 안 한 가격입니다. 자회사 순자산 가치를 그냥 다 합쳐 놓으면 그러면 할인 9만 원 하나도 안 하면 9만 원 9만 원. 사시겠어요? 아니면 그 자회사 사시겠어요? 그러면 카카오보다는 카카오페이가 낫는 거죠. 리스크 리턴 따지면. 그렇게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그렇죠. 때 그러면 카카오페이가 많은 겁니다. 그럼 카카오페이의 자금이 아직도 몰릴 가능성이 카카오보다는 높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내가 상대적으로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카카오는 다 모아서 하더라도 10만 원은 안 되니까. 그런데 그런 보고서에서도 전제로 까는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이 잘 되고 그 정도의 시장 가치가 있을 때 네. 그러면 그 있다 하더라도 탄력은 카카오는 그렇게 세지 않죠. 아까 카카오페이가 카카오에 미치는 영향이 30% 40%는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순간에는 올라갈 수 있지만 침착하게 카카오를 본다면은 그 네이버처럼 무슨 AI가 됐던 아니면 커머스가 됐던 본업 비즈니스가 더 커요. 카카오도. 그렇죠, 근데 그렇죠. 카카오페이나 다른 거. 그러니까 결국은 카카오는 가다가 이렇게 내려올 수 있고 다시 탄력을 붙는다면 카카오페이를 결국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서클의 주가하고 아까 대한민국 시장의 35조인지 50조인지 이거의 싸움이라고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어느 쪽에다 조금 더 무게 중심을 두느냐, 네. 어느 쪽에 기대감을 더 갖고 있느냐를 네. 같이 보면서 네. 판단을 하시면 네. 되는 거고요. 사실은 간단해요. 그냥 서클 사시면 갈 수 있어요. 하이닉스의 마이크론이라 봤을 때 하이닉스 마이크론만 계산할 게 많은데 예. 서클하고 저기 카카오페이는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근데 그 변수가 되는 몇 가지 포인트잖아요. 거래량이라든지 뭐 마켓 사이즈 이런 거가 네네. 자기 임의적인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의견들이 지금 모아지지는 않았다는 거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만큼 변동성은 더럽게 높다. 한 5, 60% 올랐다가 3, 40% 빠지는 게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거죠. 지금 다 이제 그 서클 관련해서는 종토방 이런 데서 보면 다 망했다. 네. 막 곡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곡소리가 아니고 완전 죽일 놈 이런 얘기나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죽일 놈들을 찾게 될 때, 잘 영웅을 찾을 때는 꼭 질 수 근데 있고. 그런 변동이 있다가 카카오는 저번에 한번 간 거 말고는 카카오는 그걸로 더 이상 세게 가거나 하기는 본업이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기관 투자가들은 카카오를 못 건드리는 거고 예를 들어서 넘버가 나오고 밸류가 싸진 네이버를 먼저 건드리는 거예요. 네이버는 아마 그건 실적이 이카머스가 뒷받침되니까. 됐던 상할 때 정부가 뭘 해주고 할 때 카카오보다는 조금 더 안전적이고 밸류가 30배 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20배 조금 넘는 네. 거다가 얼마 전에 하이버 클로바 X 나오는데 그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네네네. 어쨌든 간에 기관 투자가 입장은 그런 거예요. 기관 투자가 맞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음. 그럼 변동성이 적은 걸 찾는다는 거지. 카카오페이는 그렇지 않은 분들의 놀이터로 가는 거고 놀이터가 아니고 돈 벌 수도 있는 거고 네, 이러는 거죠. 요거는 그래서 여러분께는 어떻게 보면 생각하는 구조, 투자를 판단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조언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맞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분께 뭐 추천주 이게 맞다 저걸 살아야는 아닙니다. 여러분 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생각의 구조를 이제 짜 나가는 그런 과정인 거고요. 우리 김장렬 본부장님의 과거 애널리스트로서 전문 분야였던 반도체 좀 여쭤볼게요. 네네. 반도체 보면은 뭐 하이닉스는 거의 30만 원 가까이 다녀왔고요. 네. 사실 HBM을 제외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이게 네. 되게 또 고민입니다. 왜냐하면은 네, 맞아요. 그 7월 1일에 6월 수출입 동향도 발표가 됐습니다만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품목 관세가 매겨지기 전에 선수요로 좀 땡겨간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네. 가격도 좀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맞아요. 많이 왔어요. 본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걸 모르는 거죠. 자, 물어보는데 저도 몰라요. 근데 문제는 삼성하는 장인들도 몰라. 자기 고객들이 네. 내가 있잖아. 사실은 요거만 안 가져가려고 했는데 이번에 관세 때문에 우려돼가지고 원래 100이었는데 30 더 가져갈게. 아니야 80 더 가져갈게. 이렇게 얘기하고 안 가져가잖아요. 그냥 술 마시면 주문하세요. 살짝 얘기하면 좀 많이 땡긴 것 같아. 아니야. 그래도 내가 기본 수요가 이번에 늘어났어. 그런 정성적인 얘기를 뭐 술 마시면서 요즘 4주 동안 했을지 모르지만 그런 거예요. 저런 듣고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례적으로 많이 늘어났다는 거는 아까 DDR4는 단 종산도 한다. 그거 얘기 나오는 단종한다는 단종. 그렇죠. 단종. 종산 단종. 단종하기 전에 땡겨야 되겠다. 네. 왜냐면 DDR5까지 안 가고 DDR4가 충분한 애플리케이션도 레거시에서 꽤 있단 말이에요. 가성비를 쓰고자 하는 옛날 기기들도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빨리 삼성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마이크론도 연달아 뭐 한 4주 사이에 다 종산한다. 당장이 아니고 연말까지. 그러니까 땡기겠지. 그거는 DDR4는 그런 쪽에 꽤 있었을 것 같고요. 근데 애플리케이션이 다른데 그것도 일반 서버 쪽은 그렇게 안 땡겼을 것 같아요. 일반 서버 쪽은. 근데 중국 쪽은 DDR4는 많이 땡겼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왜냐면 심지어 그 저기 CXL인가? CXMT. 예. 대만 중국. 중국에 있는 걔네들도 DDR5로 빨리 가겠다 하는 그렇죠. 거니까 수요자 입장에서는 좀 겁이 났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DDR4 가격이 엄청 오르는 거죠. 심지어 DDR4가 어느 현물 가격 DDR5보다 더 높아지기도 하고 신제품 구제품이 신제품 이런 이상한 그러니까 가수가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번에 마이크론 실도 나왔잖아요. 마이크론 실적이 잘 네, 나왔거든요. 네네, 잘 나왔죠. 잘 나왔는데 가이던스 좋고 그 가이던스는 6, 7, 8원이니까 섞여 있는데 거기도 보면은 HBM이 잘했다고 얘기 나왔잖아요. 예. 반 맞고 반은 틀려요. HBM이 50% 성장했다고 사람들이 헤드라인 하는데 네. QOQ로 그 정도는 예상했던 거예요. 전문가들은. 이미. 그러니까 아주 서프라이즈가 HBM 잘 나온 거 아니에요. 잘했어요. 음. 근데 이 알파가 더 나온 거 그거는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 더 잘 나온. 더 높았던 거는 네. 개수로 따지면 레거시 제품이 많이 나갔어 생각보다. HBM뿐만 아니라. 그래서 마이크론에 대한 그 실적 발표되고 나서 두 가지 이유인데 이거 한 가지 디스카운트 해야 되겠다. 요게 한 가지 들어갔고 지금 3일 연속 빠지고 있거든요. 아하. 그 미리 주가가 올라가서 그 전에 100% 올랐어요. 95%.
그러니까 바닥에서 95% 올라가고 PER이 11배 가까이 되니까 네네네. 이게 좀 쉴 때도 됐는데 까놓고 보니까 HBM 잘 나왔다고 하는데 그거 오케이. 근데 레거시 제품은 약간 그 디스카운트가 지금 들어간 거 아니야? 라고 하니까 이게 주가가 좀 해서 지금 11배가 안 되고 PER이 10배 얼마인 거예요. 섞여 있는 건데 아마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섞여 있을 겁니다. 네네네네. 그렇죠. D램에서 하이닉스에서 HBM 비중은 한 50%인데 삼성은 20%도 안 돼요. 네. 그럼 삼성도 어떻게 돼요? 그 효과가 많아야 되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가 힘이 없는 일은 뭐냐면은 HBM 말고 다른 거 갖고 잘 됐을 텐데 실적이 6조가 안 나온다네. 어저께 어느 증권사에서 그게 뭐지? 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혼돈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효과 있는데 가수요가 얼마큼 되는 정확히 우리가 분명히 있긴 있다. 근데 그것이 당장 사라질 거냐? 현물가가 매일 보면서 봤을 때 당장 사라질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왜? 휴대폰이나 PC나 이런 재고들이 많이 줄었어요. D램 재고는 한 5주 이내로 줄었고 낸드는 좀 안 좋아. 낸드가 좀 안 좋아서 네네. 삼성이 낸드 1등인데 삼성이 낸드의 적자가 확대된 것 같아요. 2분기 때.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HBM 안 좋은 거 맞는데 낸드가 안 좋아서 그런 건데 뭐 그런 거 봤을 때는 낸드는 안 좋은데 D램의 레거시는 그래도 좀 가격이 좀 지속될 것 같아서 그러면 3분기 갔을 때 가격의 전망은 아직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D램이 계속해서 뒷받침되고 잘 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이 좀 좋아질 수 있고 HBM 중심으로 간다면 또 여전히 그건 또 하이닉스 중심으로 아직까지는. 보고 네. 삼성전자의 그 HBM3 12단 뭐 이런 거 엔비디아 콜테스트는 네. 이게 뭐 양치기 소년도 이만큼은 안 속일 텐데 속이는 건 아닐 텐데 뭐 확정된 게 아직 속이는 건 아니겠지만 실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S경제사는 예하면 제일 최근 뉴스에 나온 거는 어느 S경제사 경제신문. 경제신문 경제사가 아니 경제신문이죠. 네네네. 그 전 회장님께서 인터뷰한 건지 그분한테 들은 건지 모르지만 네. HBM3 12단 포기 안 했고 엔비디아한테 공급을 열심히 할 거다. 타진 중이다라고 얘기했는데 2년 전에 들은 거랑 똑같네요. 네, 이틀 전에 제가 다른 데서 한 거는 증권사 업계에 있는 애널리스트라고 몇 군데 통화한 거는 의견이 갈려요. HBM3는 콜은 났는데 PO가 없다. 엥? PO는 발주가 없다. 이런 의견을 갖고 계시는 분도 있고 HBM3 12단 콜은 났다. 실질적으로. 근데 PO를 주지 않을 것 같기도 하다. PO라는 거는 이제 그 퍼체싱 오더. 발주. 우리가 사겠다. 네네. 몇 개 줘. 발주하는 건데. 물량을 줘야지. 예. 네. 콜은 하고 야 이제 물량 너네 안 줄 수 품질 됐네. 응 알았어. 하고 연락 없는 거죠. 그렇지. 예? 그렇게 보는 사람도 꽤 있어요. 시장에서. 근데 더 중요한 건 HBM3가 콜라서 그것 때문에 주가가 5% 이상 간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이미 HBM3는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이 다 하는 거. 하이닉스는 올해 초에 나가서 샘플 나가서 공급을 지금 엄청 하고 있고 네네네. 그다음에 마이크론이요? 마이크론도 좀 늦게 들어가고 세컨드 들어가고 있는데 네, 그렇죠. 지금 콜돼서 내년에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내년에 HBM4가 만만치 않게 비중이 높아질 텐데 끝자리 들어가면 마진도 안 좋고 가격도 안 좋아요. 근데 들어가면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지. 그럼 HBM3 이게 콜 났다고 해서 주가가 10% 올라가냐? 그런 일은 없다고. 그래서 있는 그 아주 크게 올라가는 거 7만 원 되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HBM4 바로 HBM4의 퀄리피케이션이 삼성하고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이 되면서 물량 나가는 그 시점 PO 비슷한 게 비스무리하면은 대성공이죠. 근데 이 표현은 제가 작년에도 썼던 표현인데. 근데 이제 HBM4는 그걸 하기 위해서 구조를 바꿔서 원C로 하겠다 했는데 원C 자체의 수율이 좀 올라갔다는 거는 좀 공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나노 초반대 20% 공정. 30%는 아니고 10나노 초반대 그렇지. 신공정. 예. 그래서 원C는 좀 수율이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게 뭐 콜이 되기만 하면은 네. 비등해지는 거 아니라는 생각을 기대를 여전히 저버리지 못하고 있고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HBM4 오늘 신문에 나 HBM3 말고 하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라 참. 왜냐면 확인되면 제가 따라왔어요. 작년에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거든요. 다른 분들하고 얘기하면서 네네. 야구로 따지면 방망이 길게 잡고 말로 홈런 지금 노리고 있는 거라고. 날홈런까지는 좀. 아니에요? 쳐봐야 동점 홈런 뭐 이런 거예요? 2점 홈런? 아니 이게 3전 차인데 예. 3전 차인데만 4점 차로 합시다. 예. 주자가 한 두 명 있어. 예, 예, 예. 1, 2루에 있어. 예. 홈런을 못 쳐. 얘는 너무 약해서 홈런은 진짜 기대 못 해. 예. 근데 잘하면은 주자를 일수할 수 있거든요. 2루타 치면은. 근데 그래도 질 수 있죠. 2타점 2루타. 그래도 져. 3대 0이니까. 3대 2. 따라가 봐요. 3대 2. 그게 제가 바라볼 수는 최대한의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다. HBM4가 콜 됐을 경우에
많이 늦지 않게. 그러면 아마도 진짜 미친 듯하게 해서 한 6만 7천 원 정도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라는데 저는 거기에 베팅하고 싶진 않죠, 아직은. 그러니까 말로 홈런을 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해봐야 2타점 2루타인데 2타점 2루타 날려봐야 2대 3으로 쫓아가는 거다. 저요. 그런데 문제는 경기가 그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며칠 뒤에 또 하잖아요. 예. 다음 경기 연장선에서 그렇게 따라가서 지는 거하고 말하는 건 다르죠. 아, 다른 경기에 이겨야 된다.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말씀해 주신 건 HBM 3 12단 아, 지금은 HBM 4입니다. 4. 네. 아, 4를 잘 해도 2대 3 패배예요? 패배죠. 금방 안 줍니다. 그 볼륨을 이렇게 주는 거 안 줘요. 그럼 이미 4, 들어갔기 때문에. 4, 2는 달라질 수 있죠. 그 16단 들어가면서 하는 건 달라지는 거고 4, 그거는- 2는 이게 복잡해지는데 우리가 블랙의 울트라 버전이 내년에 들어가는 건데 네네네. 아, 블랙의 울트라 말고 엔비디아 거. 루빈 들어갈 때 있어요. 예. 루빈 들어가고 할 때는 삼성이 이번에 콜을 잘 되면은 루빈 들어갈 때부터는 이게 달라질 소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물량은 HBM4를 콜이 되더라도요. 그 물량이 세지 않더라도 많이 듣지 않게 들어가면은 내년 하반기에 들어가는 루빈 있잖아요. 루빈 제품. 예. 그거에는 의미 있게 될 수 있어요. 그럼 내년 하반기에 의미 있게 루빈에 HBM4E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은 주가는 내년 초부터는 달리 반영할 수도 있어요. 이게 봤을 때 저는 리얼리스틱하게 베스트라고 보는 거죠. 그게 말로 홈런. 여기 대표님 물어보니까 이 정도 얘기죠. 어디한테 그런 얘기 하지도 않아. 관심도 없으니까. 그게 말로는 해도 진짜 역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 문제 없는지 이게 하는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야구는 9회 말 투아웃까지 항상 이 말로 홈런 역전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데 희망이 없지 않아. 근데 이번에 안타를 쳐가지고 예. 따라 보여야지 다음에 팬들이 또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대이죠. 야구도 실력이라는 게 계속해서 안타로 좋은 타율을 만들어 보고 네. 계속해서 주자 모아가고 네. 그렇게 한 점, 두 점 뽑아야 되는데 네. 삼성전자는 아직 그런 점수를 못 뽑다가 그렇지. 그냥 9회 말 투아웃에 네. 3대0 상황에서 네. 말로 역전 홈런을 기대하고 있으니 네. 네. 이게 또 항상 또 주주들은 또 실망을 했던 거고요. 어쨌든 네. 시간에 요거는 이제 또 향후에 네. 펼쳐지는 걸 또 봐야겠고. 삼성전은 그 정도로 하시죠. 그다음에 말씀드릴게 하이닉스 얼마까지 갈 수 있는가? 그러게요. 그거 말씀드리고 오늘 녹화는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다음 일정이 아, 있어요. 이제 또 가셔야 돼요? 네. 아, 또 이제 죄송합니다. 알아서 우리 김장렬 본부장님이 다 해주십니다. 다 해주십니다. 예, 예. 좋습니다. 하이닉스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얼마 전에 엔비디아 주가에 대해서 150불, 170불 이렇게 있다가 250불 부른 놈 나왔어요. 부르는 놈. 부른 놈이 루프 캐피탈이라고. 루프 캐피탈이 잠깐만요. 지금 엔비디아가 이제 한 160달러? 아직 안 되죠. 네, 좀 안 되는데. 예, 이게 시가총액 3조 8천억 달러인데 그게 3조 250달러를 불렀어요? 예, 그러니까 3조 7천억 달러일 때 얼마 전에 예. 이거를 6조 달러 부른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 보면은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 45만 원 갑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6조 달러 가면 예. 그러면 하이닉스 45만 원 갑니다. 하이닉스 시총이 45만 원. 대략 300조 넘어갈 잠시만요. 한 350조 원 간다. 300 몇십. 그러니까 삼성전자 지금 시총만큼 하이닉스 지금 간다. 하이닉스 간다. 어,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가 올해 컨센서스가 올해 2월부터 내년 1월까지인가 그 컨센서스가 1,000억 달러입니다. 순이익이. 순이익이 1,000억 달러니까 지금 올해 기준으로는 37배예요, PER이. 네네네. 근데 이게 만약에 향후 3년 동안에 매년 한 20-30%씩 20% 초반대 성장하면은 네네네. 지금 1,000억 달러가 곱하기 1.23 이런 식으로 두 번, 세 번 해보세요. 예. 28년도에 숫자가 나오거든요. 예. 1,000억 달러 높겠죠. 어. 거기다가 PER 33배를 때리면 6조 달러고 그게 250불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시크릿화 주식이 아니고 구조적인 성장을 20% 이상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당연히 사이클이 있는 경기 민감주인데 그게 아니라 음. 그냥 엔비디아의 네. AI 뭐 GPU, 네네. GPU로 가고 네. 하이닉스는 그냥 레거시 이런 거 다 그렇죠. 떼고 HBM으로 오롯이 그렇죠. 엔비디아와 동조화돼서 23% 성장하고 마진은 60 몇 프로 계속 유지되면은 그러면 6조 달러가 계산적으로 나와요. 그럼 20 몇 프로가 중요한 거예요, 성장률이. 그러면 아까 하이닉스가 뭐라 그랬죠? 디램이나 회사 전체에서 이익이나 매출에서 봤을 때 HBM이 한 50% 차지한다 그랬잖아요. 네. 예. 그러면 하이닉스의 반은 뭐야? 엔비디아가 동조한다는 거죠. 예. 그럼 나머지가 성장을 안 하더라도 좋게 나머지가 빠질 수 있지. 빠지는 게 아니고 나머지는 가만히 있고 엔비디아가 따라가는 게 20 몇 프로 성장하면 어떻게 되죠? 이론적으로는 하이닉스가 10% 초반대는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그림을 그릴 수는 있겠죠. 그건 엔비디아와의 동조화가 계속 이어지고 그러면 42,000원 정도 되는 EPS가 향후 3년 동안 빠지지 않고 한 12-3% 성장하잖아요. 네. 하이닉스의 42,000원이 3년 뒤에 1.2, 1.12, 1.13 이렇게 해서 3년 뒤에 넘버 EPS라면 몇만 원 높게 나올 겁니다. 거기에다가
PER을 여태까지는 6배, 7배 7배. 판단했는데 이제 7배가 28만 원을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도 이 정도 시크리컬한 게 안 보이면 8배는 줄 수 있지 않아요? 뭐 마이크론만큼만 받아도 2배인데. 그렇죠. 근데 마이크론이 또 11배 가서 멈출지 모르니까. 네. 8배 해가지고 그러니까 11%, 12% 계속 성장하고 한 8배만 주더라도 40만 원은 나와요. 그 8배 조금 더 하면은 45만 원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3년 내로. 엔비디아가 엔비디아 계속해서 성장률의 반 정도 구조적 나간다. 성장으로 이어져 간다라는 그 가정하에 42,000원 EPS 넘어가고 한 8배 좀 넘어가면은 어. 40만 원, 45만 원까지는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또 여러분이 이제 또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항상 계산이 그래서 변수도 있고 상수도 있고 근데 사실은 상수도 변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전제 조건 또 전방 산업의 변화, 고객사의 변화 다 같이 보면서 또 이건 또 달라질 수도 그렇죠. 있는 거고. 오늘 또 입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생각하는 방법에 네네.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다음에는 예. 그 미국 주식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보내드려야 됩니다. 바쁘시기 때문에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렬 본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